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뒤늦은 비컷 효과였지만 3대 증시 모두 기분 좋게 마감을 했어요. 네, 기분 좋은 정도를 넘어서 아주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던져준 비컷, 이른바 50bp 금리 인하가 폭탄이냐 선물이냐를 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 반응이 중요했는데 결국 하루 이렇게 소화 끝에 비컷은 좋은 것으로 시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은 5,700선을 처음으로 또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8,000선 회복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미 대선을 앞두고 랠리, 에브리띵 랠리가 다시 회자되는데요. 달러 빼고는 다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엔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다시 내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선 여전히 순매수를 했어도 또 여전히 코스피는 대거 팔아치우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돌아선 외국인 붙잡을 방법이 없는지 시장 흐름과 함께 증시타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래도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한지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루 정도 시차가 있긴 했지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 커지면서 뉴욕 증시 기지개를 펴니다.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결국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평입니다. 간밤 3대 지수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1.26%, S&P 500은 1.70% 올랐고요. 나스닥이 2.51% 크게 올라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그간 주춤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날개를 단 모습인데요. 애플이 3.71%, 마이크로소프트도 1.83% 올라줬고 엔비디아는 연준의 비컷 결정으로 향후 기업들이 설비 투자, 특히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4%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AMD나 마벨테크,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강세가 뚜렷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는 5% 넘게 급등한 후에 마감 직전에 매물 소화하면서 4%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1.85%, 알파벳도 1.51%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4% 가까이 올라줬고요. 일라이릴리도 1%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크게 오르면서 10위 안에 이름 올렸는데 이번 비컷 결정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PER을 촉진시킬 것이란 분석과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M7 이외에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캐터필러 등 기계업종, 또 에너지 업종 등 경기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월마트나 코카콜라 등 필수 소비재인 경기 방어주는 부진했습니다. 비컷 결정 직후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시장이 왜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을까 살펴보면 발표된 경제 지표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분명 7월에는 50bp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물가가 높고 소매 판매 등 경제도 견고한데 무엇 때문에 이번에 비컷을 단행했는지 물었을 때 파월 의장은 그 이유를 고용으로 꼽았죠.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오를 경우 보통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준은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즉 50bp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고용시장을 위한 사전 조치란 점이 파월 의장의 강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니 21만 9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면서 4개월 내 최저 수준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는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로 간주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발표되면서 202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치보다는 개선이 됐고요.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향후 경제 활동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빅컷이 불러올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발표된 지표들이 완화시켜줬고 시장이 간만에 강한 반등을 보인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하루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설명한 논리에 시장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향후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채금리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더 크게 올랐는데요. 2년물은 3.58%대 하락으로 마감이 된 반면 10년물은 보시는 것처럼 3.71%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 심리 반영하면서 상승했습니다. WTI 배럴당 7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선에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해석을 마쳤으니 경기 둔화를 반영한 실적 확인과 또 대선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종목별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연한 대응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지난달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에서 3년 만에 2위에 올랐습니다. 점유율 12.5%를 기록해 주춤하고 있는 애플을 제쳤고 1위 삼성과의 격차도 5%포인트까지 좁히면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특히 전체 시장의 37%를 차지한 보급형 스마트폰 분야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2분기 모델별 판매량 순위에서 1위와 4위,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동시에 플래그십 모델도 함께 선보이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점유율 격차도 10%포인트 넘게 벌리면서 멀찍이 달아나고 있는데 화웨이, 샤오미뿐만 아니라 비보와 오포 등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뒤를 이으면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메이저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유럽의 규제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압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당국은 애플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상 상호 운영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6개월 내로 iOS 운영 체제를 타사 기기들과 호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이와 별개로 오늘날 아이폰 천하를 일으켜 준 앱스토어 개방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한 해 우리 돈 115조 원에 육박한 최대 돈줄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 동시에 철옹성 같았던 애플의 생태계 장악력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는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문제는 유럽 최고법원이 EU 집행위에 손을 들어주면서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도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반독점 벌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집행위는 불복 결정을 내리고 항소에 나설 여지를 열어둔 데다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유럽 출판인 협의회도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 사업부인 애드엑스체인지 매각 제한까지 단칼에 거절하면서 EU 집행위의 네 번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조차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더해 기업 강제 분할 위기까지 맞고 있고 세계 각국의 줄 소송을 비롯해 빅테크 때리기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는 벌써부터 찬바람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지난달 신차 판매 대수는 20% 가까이 급감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독일이 전달과 비교해 70% 가까이 급감했고 프랑스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40% 넘게 줄어들면서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21%에서 14%대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차와 디젤차도 판매가 부진했는데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6.6% 증가해 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점유율도 31%를 넘기며 33%를 기록한 휘발유차의 지위를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는 내리는 빅컷을 결정하면서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 자리에 복귀했고요. 알테오젠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성장주로 꼽히는 바이오 업종은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긴 개발 기간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춰질수록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지고 이익 성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죠. 그동안 바이오 업종은 고금리 장기화로 2021년 하반기부터 긴 침체기를 겪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금리 인상 부담 완화와 함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간 동안 바이오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수급이 더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어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샤페론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바이넥스도 25%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이 9.55% 올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96%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제조 아이페이스 전기차와 지리차의 지커 전기차 등 천여 대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지커 전기차 조달 비용 급증이 불가피하자 대체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웨이모는 지커 전기차를 아이오닉 5로 대체하는 동시에 6세대 자율주행 특화 시스템을 탑재하고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신사업으로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웨이모와의 협업을 기점으로 현대차가 자동차 위탁 생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6.11%, DY가 9.3% 뛰었고요. 또 프론티어와 모트렉스 모두 9% 넘게 올랐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전력설비주가 최근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압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력기기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재차 부각되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변압기 누적 수출액은 10억 3,2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87% 수준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올해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은 사실상 확정인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연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기기 수출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은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휴 동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약 40조 원 이상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도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11.82%, 효성중공업이 10.88% 급등했고요. 또 재룡전기와 일진전기도 모두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연준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이 제한됐던 것은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를 전망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꺾은 보고서를 내놓은 여파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또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낮췄고요. 삼성전자 역시 목표가를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하향의 배경으로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범용 D램 수요 전망도 밝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에 관련주들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전망을 놓고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오늘장까지 이 소식이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장중 한때 11%까지 급락했던 SK하이닉스는 6.14% 하락했고요. 미래반도체는 4.81%, 한미반도체는 3.32% 떨어졌습니다. 또 그 밖에 TCK와 삼성전자는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 B컷을 단행했지만 박스권에 갇힌 우리 시장을 꺼내주진 못했습니다. B컷도 역부족인 걸까요?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란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어제 반도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 충격을 모두 소화하고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 지수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0.21% 올라서 2,580.80포인트, 코스닥은 0.86% 상승해 739.51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만 일본이나 홍콩 증시가 2%대 강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B컷 효과는 약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B컷보다 무서운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물량을 대거 팔아치웠는데요. 외국인 1조 1,71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기관이 8,793억 원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받아냈고 개인도 2,648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1,724억 원 순매수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도 21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만 홀로 1,85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떨어져서 63,100원, 장중에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찍었고요. SK하이닉스는 6.14% 내려서 152,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15만 원 선도 붕괴됐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SK하이닉스 매도 보고서 영향이었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도 2% 추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는 약했지만 헬스케어 섹터가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경신했는데 5.96% 뛰어서 104만 9천 원으로 3년 만에 황제주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셀트리온도 3% 넘게 뛰어서 거래가 종가는 20만 1,500원이었고요. 완성차 대표주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현대차가 3.8% 올라 24만 6천 원, 기아도 3%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소식에 10% 가까이 날아오르면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종가 35만 원이었고요. 클래시스가 2.36%, 리가켄바이오가 8.63%, 휴젤이 4% 가까이 뛰었고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도 2%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이 약세였고 HLB가 3%대 낙폭 기록했고요. 엔캠도 1.8% 반락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50전 내린 1,32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가운데 당장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환율이 보합권에 머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의 환율은 미국의 실업지표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가 BOE 금리 동결로 상승폭을 되돌린 모습이었습니다. 역외 환율이 1,328원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잔잔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 다양한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문제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닥친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가 또 한 번 박스권에 갇혔는데요. 정말 반도체 겨울이 오는 걸까요? 다올투자증권은 3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소화하면 악재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3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업종 방향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서들이 10월과 11월 중에 확인될 것이라며 오히려 실적 우려 반영 과정이 주가의 지지선 형성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내년 PC와 모바일의 수요가 약해질 것이란 점인데요. 다올투자증권은 가장 중요한 일반 서버향 수요 동향이 견조하고 생산업체들의 PC와 모바일향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라 급격한 가격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4분기 중후반부터는 오히려 HBM이나 ESSD 실적 기여도가 부각될 것이라며 견고한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SK하이닉스 중심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내용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 다른 증권사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까지 체크하시죠. FOMC와 BOE 금리 결정을 지나서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정책 변화는 예상되지 않지만 매파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센즈랩과 모니터랩, 한싹, 라운시큐어, 플랜티넷 등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뒤늦게 호재로 작용되면서 다우와 S&P 500이 일제히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도 비컷 효과를 하루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미국에서 간밤 미증시 뒤늦게라도 좀 비컷 효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뒤늦게 보긴 봤습니다만 어제 그렇게 비싸게 살 거 그저께 FOMC 당일날 그렇게 빠질 때 사지. 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이고 시장이에요. 그죠? 그나저나 이게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급등을 하고 뭐 전반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또 패대기를 치고 모건 스탠리는 뭘 이렇게 한국 반도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나. 수시로 겨울이 와요. 지금 이 추석 지나고도 진땀이 나도록 더운데 자꾸 겨울 타령을 하네. 반도체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네. 반도체 업종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업종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백기련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가 끝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비컷을 단행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희 7월 이후부터 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가 특히나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석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사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어제는 주가가 그런 영향,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삼성전자 이제 52주 신저가 경신했고 SK 하이닉스는 뭐 개장 초에 10%대 급락세를 보였다가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또 메모리 반도체 겨울론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특히 이 디램 업황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영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일부 꺾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자보다 가져가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포인트를 잡아보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AI 관련돼서 일단 여기서 수익화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관련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쿨링 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다시 본다고 했을 때 확인이 필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전방의 수요단 그리고 현재 재고 수준인데요. 저희 최근에 수요를 보면 사실 AI 외에 그리고 서버 쪽 외에는 다른 PC나 모바일 수요가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보통 3, 4분기 진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예상보다는 약했고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올해 3, 4분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는 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일부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재고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단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단 고객들도 전반적으로 재고를 예전에 받았던 그런 재고 충격을 감안해서 조금 더 건전하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좀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메모리 쪽 이 컨주머 영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서버나 AI 이 투자가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일부에서 AI 관련된 회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최근에 대만 쪽에 있는 밸류체인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일부 그 북미 엔비디아의 칩 출시가 지연된 부분은 맞지만 그걸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서버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디램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좋게 봤던 그런 실적 성장, 분기 실적 성장 트렌드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 또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계신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갖다가 제외하고는 우리 증시를 논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100만 주가 매도됐다. 그것도 모건 스탠리 증권 통해서 또 그 창구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찝찝한 그게 나옵니다. 우리 백기는 애널리스트님 보시기에 반도체 업황 지금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 같으면 지금 이 삼성전자 6만 원 금방 오면 눈 감고 사고 싶은데 말리시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라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꺾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논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전방의 내년 수요와 그리고 내년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포인트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렇게 좀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는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도 사이클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올랐다가 증시가 잠깐 쉬었다가 또 PBR 밴드 기준으로 한 1배 초반 수준에서 또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3, 4분기 이제 저희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업들을 봤을 때 실적을 놓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달 9월 마지막 주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종종 기업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랑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저는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결과로 3분기에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트렌드 정도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비용 영향이 일부 3분기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은 조금 차별적인 움직임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업종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장 또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또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부장님. 예. 요새 좀 정신 없으시죠? 이게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침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세져 버린 것 같아요. 고정관념?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지 소로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가가 말한 건데요. 재기성 이론이라고 해서 네. 사람들은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하나의 편견이 생기면 예. 그 편견을 지지할 만한 이유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증시가 적정 가치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예. 뭐 다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 이 가치를 따라서 쭉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텐데 예. 이 가치를 크게 벗어나는 과열이나 침체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8월 초에 실업률이 반등해서 침체라고 했던 게 예. 실업률이 꺾이니까 아니야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못해서 침체야. 어허.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꺾였고 고용이 급락을 해서 침체라고 하던 게 8월 데이터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 반등하고 고용 지표도 반등을 했는데 아니야 신규 주문 지수가 급락을 해서 침체야. 그러니까 침체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CPI가 발표됐을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물가가 CPI 코어 물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경기 침체는 고정시켜 놓고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어제 빅컷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거꾸로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그런 해석들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다행히 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지만 경기 부분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풀리고 좀 후퇴되게 된다면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좋은 네. 사이클로 진입했다. 네. 지금 뭐 재기성 이론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장님 네.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리고 네.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이다. 네. 그걸 믿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니까 제가 재기성 이론을 말씀드린 거고 네. 만약에 합리적이라면은 어제 같은 하이닉스 급락은 안 나왔었겠죠. 네. 그죠. 네. 그런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위로 아래로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변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급반등을 보면은 시장도 굉장히 눌려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기 침체는 아닌데 경기 침체 공포에 이렇게 꾹 눌려 있던 게 침체 공포가 조금씩이라도 완화되면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그림들이 코스피에도 좀 멀지 않은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좌우지간 학창 시절 그 뭐 책에서 시장은 효율적이고 네. 우리 또 교수님들 좋아하는 말로 네. 마켓은 이피션트해요. 네, 맞습니다. 이러고 뭐
합리적 기대 가서 그러면 사람 합리적. 아니 사람이 합리적이고 시장이 효율적이면 왜 그 테슬라를 400불에서 사고 그렇죠. 왜 에코프로 BM을 40만 원, 50만 원에 사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합리적이면 시장에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인덱스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어쨌거나 그래서 시장은 재밌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테슬라 말 난 김에 벌써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빌 그로스가 왕년에 그 채권왕 빌 그로스가 네. 테슬라가 요즘 밈 주식처럼 움직인다 했는데 2달 전에 벌써 그런 진단을 내릴 만도 하네요. 하루에 뭐 7%, 8%를 갖다 우습게 이런 무서운 주식이. 엔비디아도 하루에 10%씩 그러니까요. 가지고. 요즘 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그거 했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완전히 정상화돼 버렸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단기는 빠지고 장기는 오르면서 이제 그 뭐 거의 한 13bp 정도까지인가 벌어졌으니. 네. 근데 제 경험에 요런 경우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요렇게 했을 때 증시가 겁나게 올랐던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꼭 자빠졌거든요. 맞습니다. 몇 개월 시차가 존재하긴 시차가 좀 했었는데 있다가 예.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예, 또 하나는 방향성이 문제겠죠. 방향성이 무슨 문제. 말씀을 드리냐면 10년물, 2년물 같이 내려가는데 네. 2년물이 더 빠르게 내려가서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고 빠르게 튀어오른다면 튀어오른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기도 나쁜데 경기가 나쁜 것들을 더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최근처럼 10년물은 잘 버텨주는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네, 정상화되고 플러스권에 있다면 예.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예. 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6개월이 될지 9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시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물이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방향성이 아니라면 저는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파월의 말하는 게 특정 정치인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네. 하니까 그 말은 바로 나는 특정 정치인을 갖다 유리하게 해주려고 이번에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네. 뭐 딴 거 있겠습니까? 해리스 편들겠다는 얘기인데 또 실제 시장의 반응도 그랬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얘기했던 원래는 미국 대선 있는 해야 네. 원래는 미국 대선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 있을 때까지는 어지간하면 주식은 롱이야.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우는 한 3번 정도 막힐 수 있었던 거, S&P 500은 한 2번 정도 네. 막히는 거, 이러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아니면 조금 비싸다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흘러내리는 정시를 갖다가 지금 또 금리 인하라는 것들로 돌려내고 있죠. 돌려세우고 네, 있단 네. 말입니다. 계속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놓으니 네, 네. 이제 좀 가서 샤워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뛰라니 이제 뛰는 건데 근데 이 시세가 굉장히 뭐랄까 섹시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과거 네. 경기 침체가 아닌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2000년 이후로만 따지고 본다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이 세 가지 경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경기 침체다라는 인식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랬죠. 90년대로 확장을 해보면 92년, 95년, 98년, 2019년 이 네 번의 케이스는 경기 침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는 좀 등락이 있었긴 했는데 이후에는 저점 대비 한 20-30%씩 올랐어가지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는 경기가 좀 불안정하거나 그럴 때인데 지금도 경기가 불안정하다고는 하죠. 근데 GDP 규모나 아니면 소매 판매 금액을 보면 1990년 이후 추세대를 한창 벗어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예. 초과 수요 국면이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초과 수요 국면인데 금리 인하한다? 그럼 저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은 뭐 잘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센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시청자분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왜 이래요 하는 탄식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제 좀 우리도 이제 조금 뭡니까 8월달 급락 네.
8월 초에 급락, 그거 돌려 세우는 8월 중후반, 네. 그리고 9월 들어서 또 또 이렇게 무너져. 흘러내렸다가 어제까지 이제 계속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타격이 큰데 네. 지금 이 정도라면은 미국장 이렇게 가고 유럽장 이렇게 간다면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워낙에 이게 장이 막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한번 그래도 짧게라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 저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예. 그리고 추세 반전은 아마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저는 여기서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올라올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코스피에 이렇게 눌려 있을까를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죠. 예. 그리고 경기에 대해 민감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옆에 있는데 중국 경기도 부진하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진, 미국 경기 공포, 경기 침체 공포 이 두 가지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려 왔고 8월에 이어서 9월도 글로벌 증시 수익률 꼴찌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추석 연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 네. 경계 심리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 또한 많이 샀기 때문에 좀 파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이 9배, 9배 초반이고요. 네. PBR은 1배, 1.1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PBR이. 네, 저점 수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4.5배 밑으로 내려왔고요. PBR도 1.1배, 1.2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다 내려왔다. 참 평가 못 받네. 미국 비해서. 네. 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뭐 반도체가 뭐 AI 반도체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긴 하지만 네. 사이클 산업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사이클. 네, 사이클 산업.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 침체 공포, 중국도 경기 둔화,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줘 왔는데 저는 이게 좀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들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지금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9월, 10월 달에 유동성 공급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정키로는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조금 경기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희는 아마 4분기를 지나면서는 한국이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였다면 100조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미운 오리 새끼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부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환율적으로는 좀 안정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정이라 하시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완만한 하락세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왜 팔았냐, 언제부터 팔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달러율 1,390원이었던 게 1,320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상하죠. 원화가 강세인데 그러니까. 팔았죠. 예, 예. 그건 심플한 거는 원화가 약세할 때 30조를 샀습니다. 글쎄. 네. 예, 예. 그러니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나왔고 네, 최근 네. 나온 건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예. 불안감,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 출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경기가 좀 안정을 찾고 미국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원달러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은 저는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여의도에서 서로 혹시 논의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인텔을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네. 인텔의 주가는 뭐 최근에 큰 그건 없습니다만 바닥 다지는 정도인데 네. 지금 이 수준이 닷컴버블 무너질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에요. 이거 네, 네.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뭔가 이 인텔 그 누굽니까 CEO 팻 갤싱어 네. 그분의 그 사람의 이 어떤 여러 가지 관련 뉴스도 자주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파운드리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작심하고 덤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저 엔비디아도 확답을 안 주는 거. 네.
TSMC 말고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래 삼성 하면 또 답을 안 주잖아요. 네, 답을 안 주죠. 혹시 그 뭐 들리는 얘기 없어요? 뭐 저도 거기에 대한 들은 바는 없는데 네. 그걸 또 보면은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반도체 초과 공급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초과 공급인데 왜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고 할까요? 네, 초과 공급인데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모건 스탠리나 이런데 전망치를 보면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추정치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유지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악화될 거다. 그러면은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더 커져서 좀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뭐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지난번에 8월 초에 좀 급락을 했고 이번에도 2,500선을 살짝 깨긴 했었잖아요. 여기서 바닥 잡으면 연말에는 2,850, 2,9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연말까지는 그 정도까지 본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BOJ 네. 쪽에서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네. 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엔화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140엔에서 딱 찍고서 이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들이 사라지면서 어제 미국 중심으로 급반등을 한 이유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BOJ 총재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서 아, 딱 일주일 후네요. 네,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엔 달러 환율이 140엔을 깨면 조금은 수급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물어보시는 게 8월 초같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때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 좁은 출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엔달러 환율이 21년에 100엔이었던 게 3년 반에 걸쳐서 160엔으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적 포지션이 5만 5천 계약 순매수였던 게 18만 4천 계약 순매도였거든요. 3년 6개월 예, 동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예. 5주 만에 순식간에 그냥 20만 계약이 순매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매도 포지션이 5주 만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천천히 왔다 갔다 했던 출입구에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몰려가지고. 사고가 난 거고 지금은 투기적 포지션에 있어서 5만 5천 계약 순매수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 순매수 최대치를 보면 7만 2천 계약이에요. 뭐 10만 계약으로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20만 계약을 되돌렸던 파괴력, 그러니까 집중됐던 물량과 5만 계약 정도가 쌓이는 데 물량의 흐름들은 좀 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9월 후반부에 조금은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유대교 신년이 이제 10월 2일, 10월 4일입니다. 유대교. 네. 유대교 신년. 그러니까 9월의 계절성이 좀 뚜렷합니다. 9월에 매년 그 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증시는 4년 연속 10월 달에 약했거든요. 예.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로는 법인 셋업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반적인 유동성이 예. 좀 줄어들고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유대교 신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이죠. 풋클로징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예민한 시장이 돼버려서 평균적으로 한 3년 평균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고 상승 확률 0%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이 유대교 신년이라서 9월 후반부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여기에 엔캐리 청산 매물이 이전보단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출회되면은 좀 변동성을 자극할 수는 있다 정도로 봐야지 8월 초의 공포가 재현된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오늘 이경민 부장님한테 완전히 새로운 걸 한번 듣네요. 저도 이거 머리 털라고 처음 듣네. 이 9월 달에 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했던 네. 배경 중에 하나가 유대력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네. 연말이고 네. 10월부터 새해를 맞는다. 네, 오. 하기에 또 이 바닥에 또 맞습니다.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나 영향력은 이런 걸로 뭐 보면은 절대적이죠. 여전히 그 뭐 네. 소로스도 유대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좀 그나마 특이한 게 역대
연준 의장이 전부 유대인인데 파월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그렇구나. 저희 약간 그러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 호가 상황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 좀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일단 2,6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1.25% 오른 2,613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6%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42선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1위부터 5위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 2.8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체결가 64,9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16만 원 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5.5% 지금 강세 출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호가다 보니까 지금 개장 이후의 상황을 좀 보셔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반등하면서 39만 7천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황제주에 등극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5만 5천 원. 현대차도 1.63%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25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2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기아가 1.45% 강세로 현재 예상 체결가는 1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입니다. 1.8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4천 원. 포스코홀딩스도 1.2%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입니다. 알테오젠 어제 굉장히 흐름 좋았고 신고가도 돌파했는데 오늘 2.4%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가 34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2% 상승 출발 예상되며 호가 16만 원. HLB가 0.46% 반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27% 오르면서 현재 호가 7만 7,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엔캠도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 2.39% 오른 18만 4,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클래시스와 리가켄 바이오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시스가 2.48% 상승하면서 5만 7,8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0.1% 강보합, 휴제리 보합권이고 삼천당 제약이 오늘 5.3%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14만 1,000원. 셀트리온 제약도 0.5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69,8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일단 2,600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반등이 예상되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시장 분위기는 미증시 따라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러네요. 예, 야간의 선물 흐름도 저 정도 이제 반등은 예상되는데 또 코스피가 또 힘을 내니까 코스닥을 못 가나? 어쨌거나 우리도 지금은 같이 글로벌 랠리에 동참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좀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이거는 그래도 축하해주고 가시죠. 어떤 얘기인가요? LA 다저스 오타니가 50을 달성했네요. 마이애미에서 6타수 6안타를 쳤는데 홈런 3개에다가 도루 2개를 해가지고 2개 다 50일까지 했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와,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뭐 미워하기 힘든 친구입니다. 인성까지 좋으니까. 그러면은 니케이도 오늘 한번 날아가겠는데. 니케이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그건 없었을까요? 특별히 어떤 외국인들의 최근 들어서의 우리 반도체 특히 빅2에 대해서 그렇게 팔아제낀 거에 대해서 뭐 보유 지분을 좀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환차익도 충분히 뭐 동기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혹시나 이 친구들이 보는 무슨 진짜 한국 반도체는 버려야 할 만한 뭐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감지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않죠. 네, 특히 8월까지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40% 이상이었고요. 전월 대비로도 13% 올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 때랑 좀 맞물렸던 게 중국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예. 중국 수입 지표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못했고 저희 추석 연휴 초반에 발표됐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한국 반도체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못 돈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 뭐 당위론과 또 이렇게 전망과 좀 갈리는데. 저희는 이번에 비컷을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의신의 폭을 좀 넓혀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부채 문제 그리고 예.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와 맞물려 있는 게 좀 내수 부진이거든요. 내수 부진. 네,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으면서 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서 뭐 25bp 금리 인하라고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한국은행도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얼추 얘기하고 네. 어제 현대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재료가 있었습니까? 뭐 금리 인하면은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됐었던 게 그냥 여러 가지 심리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금리 인하라면 예. 미국 소비가 개선돼서 예.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PER이 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그쪽도요? 네, 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4배라고 한다면 올해 초 작년 말 수준이었거든요. 역사적 저점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대감만으로도 그 좀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저희는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이제 해리스 대통령이 조금 우위를 보이는 그림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업황 기대감들이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게 좀 회복되는 그림들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구글카 얘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나와 봐야 알겠죠. 네. 나와봐야. 애플카도 네. 그 애플카의 상처가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금은 뭐라 그러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네. 기술 발전이라든지 네. 가시성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국내 자동차 기업들 특히 대표적인 현대기아차가 거기에 대한 좀 박차를 가한다거나 앞으로 나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예. 그동안은 그냥 가치주였던 자동차가 성장주로서의 변모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연관지어서 2차 전지는 어떨까요? 간밤에 테슬라도 네. 뭐 금리 인하 후에 차구매 증가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또 좋았고 어제 2차 전지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네.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급반등을 하면서 일부 대형주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흐름들이 저는 좀 하락 추세를 깨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V자 반등 가능성이 좀 낮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등락이 있는 가운데 점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거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좀 지지율 역전을 하면서 한 번의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고 또 이제 독일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를 조금 피하는 그림들 그로 인한 반사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금은 좀 하락 추세,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과정인데 이 벗어나는 과정이 조금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완만한 우상향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급반등 나왔으면 또 밀렸다가 급반등 나왔으면 밀렸다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그림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저희 뭐 이제 지금 개장까지 3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 좀 확인하면서 그러시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밤 예. 미증시 좋았고 우리 증시도 좀 이에 따라서 좋은 흐름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좋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간밤 미증시가 하루 늦은 B컷 효과를 누렸죠. 고용지표 호조 확인 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다우와 S&P 500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좀 반도체 투심이 좀 약화되면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졌고 지수 역시도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미증시 따라서 B컷 효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좀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2605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1% 가까이 오릅니다. 746.67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 그래도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신저가 기록했었는데 하루 만에 1.58%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64,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4.25%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159,200원, 16만 원 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운 반등 보여줍니다. 거래가 39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황제주 자리에 등극했는데요. 3년 만이었죠. 오늘 0.1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05,100원이고요. 현대차가 오늘도 1%대 강세 이어갑니다. 거래가 24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조금 빠집니다. 0.5% 약세로 20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기아도 약보합. KB금융이 1.3% 올라갑니다. 8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 강세로 377,700원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합니다. 0.43% 약세로 349,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8% 올라갑니다. 166,600원. HLB가 2.19% 상승하며 8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3% 올라가네요. 7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도 1.67% 상승하면서 거래가 18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네요. 1.4% 약세로 55,600원. 리가캠 바이오도 어제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0.6%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휴젤도 0.3%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천당 제약이 지금 보합권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0.43% 상승하면서 거래가 69,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인지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 HBM, 3D 낸드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CXL 관련주부터 체크하시죠. 엑시콘이 4.75% 상승세, 네오셈도 5.45% 올라가고요. 오킨스전자 4.01% 상승하면서 거래가 5,720원. TLB가 2.86% 상승하고 코리아 서키트가 10.54%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3,12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6.86% 상승합니다. 거래가 1,750원. 파두가 1.29%, QRT가 2.8%, 텔레칩스 4%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거래가 13,170원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3% 상승합니다. 자, HBM 관련주 보겠습니다. 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5.5%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01,500원이고요. HPSP가 3.07% 상승합니다. 거래가 28,5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DI가 4.4%, DIT가 3% 가까이 오르고요. MK전자도 3%대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강했던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좀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소식에 딥페이크 관련주에 좀 매기가 쏠렸었는데요. 오늘 센즈랩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가 4.4% 강세로 거래가 1,615원. ICTK가 4% 넘게 올라가고요. 센즈랩 10.5% 급등하면서 거래가 9,780원입니다.
M83도 1.82% 강세고요. 라온 시큐어까지 2.5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이폰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간밤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SK 하이닉스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4.65% 상승하고요. 아이폰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BH가 1.3% 강세고 자화전자도 2.57%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을 출회했었는데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래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됩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169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3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29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3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56억 원, 개인이 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이제 주식시장 정규장 전일 마감 시간 대비해서 1원 60전 떨어지면서 1327원 60전에 출발했습니다. 1원 40전 떨어졌네요. 1327원. 뭐 예상했던 대로 역외환율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 2,600 넘기면서 시작했으니까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개장 초보다 그래도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그래도 고무적이네요. 외국인들도 양쪽 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선물 다 매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래저래 뉴스 체크하는 거 가운데 우리 이경민 부장님, 네. 그 톰리라는 분 아시죠? 잘 모르는데요. 미국에 저희 프로에서는 자주 그 인터뷰 그거 소개하는데 네. 미국의 그 뭡니까 회사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이분이 그걸 하네. 상당히 강세론자로 유명한 분인데. 네. 9월 달에는 조금 빠질 수 있다. 네. 그걸 갖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어제 막 장이 그렇게 헐헐 날아가는 와중에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자기는 조금 대선 전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래요. 아이 월가에 그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강서론자가 또 이렇게 또 조심스러워하니까 갑자기 우리 개장 전에 제가 오늘따라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좀 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 이게 또 뜨끔해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바이오 쪽이 요즘 그래도 아마 금리 인하기에는 가장 수혜를 받는다 내지는 이런저런 또 재료들도 받쳤던데 요거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유망한데 이게 좀 잘 한번 보시면은 고점권에서 굉장히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권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쭉쭉쭉 뻗어가던 장세에서 고점권에 왔다가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고 이 와중에 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많이 올라온 애들보다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변동성이 커서 출렁일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거는요. 지금 자막 나오는 저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꽤나 이제 시세판 숫자가 이제 길어졌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전 좋게 보긴 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내 영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가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때요? 이것도 해리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괜찮았었는데. 해리스 수혜주에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또 금리 인하고는 어떻게 엮이죠? 일단은 성장과 비용단의 문제겠죠. 비용단에서? 비용단에서 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예. 쪽들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대선 TV 토론 이후에 예. 해리스가 잘했다는 여론조사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지율 격차도 벌어지고 당선 확률도 좀 벌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빙 지역, 격전지에서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승리를 점칠 수 없던 상황에서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펜실베니아가 의석수가 19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해리스가 1%포인트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면 아마 거의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이차 전지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이니아 같은 데는 원래가 민주당이 거저먹는 데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1%포인트 앞선다는 얘기는 사실은 펜실베이니아 같은 원래 블루 스테이트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고전한다는 얘기예요. 고전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봐줘야 네. 그거는 있죠. 바이든이 있었을 때는 지고 있었어요. 바이든이 있을 때는 네. 바이든은 지금 보니까 또 어제 말실수까지 했네요. 자기가 대통령 된 이래 연준 의장 파월하고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네. 그 재작년에 맞습니다. 그 5월 달에 네. 그 백악관에 옐런하고 불러가지고 네. 인플레 잡아 했던 그게 있는데 그다음부터 빅컷, 뭐 자이언트 예. 스텝, 빅스텝,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세상 천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 대화 한 번 한 적 없다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니 금리에 관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 일단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입벌 구? 예. 그리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도 셌고 네. 이제 해넘기기 전에 이거 밸류업 갖고 뭔가 나올 때 안 됐습니까? 네, 나올 때가 됐죠. 이제 9월 말에는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 하고 올해 안에 ETF.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요? 네, 네, 그럼 거래소에서 만듭니까? 네, 거래소에서 만듭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거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기대감을 더 강하게 반영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저PBR이다 싸다라는 것보다도 가격도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 ROE도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기대하지 못했던 종목인데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생긴다면은 조금은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LX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한 기업들이 한 11개, 12개 정도가 있고요. 예, 예. 공시하겠다라고 예고한 기업들이 한 20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뭐 기대감은 올해 초부터 있었죠. 그랬죠. 네. 네. 근데 보통 똑같은 이슈로 같은 임팩트로 시장에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초반 임팩트가 가장 세고 그다음 지날수록 임팩트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밸류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밸류업도 얘기했으면 또 같이 또 연관해서 나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좀 질문도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드세요. 까다롭죠. 네, 일단은 좀 보완이 필요하고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코스피가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들고 나와야 될까라는 고민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리긴 하지만 굳이 지금 이 상태로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그렇죠. 뭐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계속 미루다가 입법될 때쯤 또 개편을 한다고 하죠. 그러지 말고 1, 2년 더 유예하고선 지금부터라도 좀 보완하고 투자자들의 귀를 기울여서 뭐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더 보완돼야 될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하고선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방송용으로 아주 완곡하게 멘트 하셨습니다. 네. 이거 뭐 현장에서 다들 얘기하다 보면 진짜 험한 소리 나오죠. 네, 그렇죠. 예. 굳이 우리말의 부사 가운데 굳이. 예. 지금 그러면 기관 세미나 다니시면서 네. 우리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이분들의 또 어떤 시장 어떤 보시는 시각도 같이 나누실 거 아니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아니면 8월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급락이 나왔긴 했지만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셨다가 예. 9월 달 들어서면서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예. 메이저분들도 그렇고 시각이 되게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엇갈려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시장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 방향성에 모든 컨센이 쏠려 있으면 반대로 가기 마련이기도 하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엇갈린 상황이라서 이 컨센서스가 모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중간에 시장은 좀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8월 초 같은 경우 변동성은 아니니까 흔들리는 대로 사자. 그리고 2,600 밑에서는 뭐 이거를 정리하고 팔고 할 필요 없이 2,600선, 2,500선대에서는 밀리면 사는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630, 2,650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거길 넘어서게 되면 2,700대가 열리면서 예. 박스권 등락을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저항받고 꺾인다라고 하면은 2,500선 지지력 테스트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비롯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관심 가는 리포트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어제 상승 출발은 했지만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됐죠.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에선 B컷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그 흥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04% 상승하면서 2,607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19% 오르면서 748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시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오늘 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851억 원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01억 원 팔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1,26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상에서는 양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191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5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핸드셋과 비철금속 그리고 전기장비 업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 또 카드, 손해보험 업종이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반도체주,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B컷의 온기가 뒤늦게 퍼지면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받아 오늘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주 중에서는 미래반도체가 13.92% 뛰면서 1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YC가 7.58% 상승했고 또 테크윙이 4.18% 뛰면서 36,1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5.09% 뛰면서 10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IMT가 3.7% 오르면서 8,9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3년간 90억 원을 투입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 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면 센즈랩이 10.62%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9,77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가 2.51% 뛰었고 한미소프트가 3.68% 뛰면서 1,604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ICTK가 2.08% 올랐고 CU박스가 0.75% 오르면서 3,3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합니다. 간밤 테슬라가 7% 넘게 급등했는데요. 금리 인하 덕분인데 자동차는 대부분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금양의 경우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포괄적인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퍼지면서 관련주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먼저 금양은 14% 가까이 뛰면서 현재 거래가 56,600원이고요. 동화기업은 3.07% 뛰었고 EM플러스가 3.88% 올랐으며 에코앤드림이 1.02% 뛰면서 현재 거래가 4만 원 가까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4.53% 뛰면서 7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먼저 관련주 보면 에이스테크가 29% 넘게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951원 기록하고 있고요. 퓨런티어가 4.75% 뛰면서 22,050원, 퀄리타스 반도체가 3.08% 오르면서 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3.86% 오르면서 15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칩스앤미디어가 3.01% 오르면서 13,7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오늘장 탑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주가 업황과 달리 주가는 주춤이는 모습인데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업황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최근에 LNG 프로젝트를 확장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로 하나 약 7조 원 규모 2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이 신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 조선사들 아직 덕후 여유가 있고 특히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은 모두 LNG 운반선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고 3사가 물량을 나누어서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LNG 개발 2차 프로젝트에서만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금액은 약 13억 원조였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5척, 하나오션 8척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보았을 때 이번 약 7조 원 규모 수주가 더해진다고 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 선박 건조 계약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종 주가 모멘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카타르 에너지 발주가 이루어지고 수주를 예상대로 받는다고 하면 모멘텀 측면에서 그전보다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신조선가가 역대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면서 조선업 수익성 개선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해오다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부재하고 시장 하락 영향으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카타르 LNG선 발주가 곧 시작될 전망이고 또 더불어서 컨테이너선 발주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또 두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동사는 대형 선박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조선 기자재업체입니다. 선원들의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데크하우스와 LPG 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탱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조선 3사를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선 발주 사이클이 도래한 시점에 해당 기자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최근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등을 넘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FOMC 이후에 이어진 일본 증시, 해외 증시에서 일본 증시도 2%가량 상승하였고 금일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의 레도 리포트로 인하여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계열로 올라선 바이오주,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조선, 화장품 업종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여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모멘텀이 좋은 업종과 종목군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부동산 시장 방향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지 아니면 안정화가 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와 함께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 자세히 살펴보시죠. 금요일 우리 하모니 시간 책임져 주시는 도시와 경제 송승윤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그 뭐 1년에 한 20번 넘게 나오고 한 적도 있었죠. 6번이다 뭐 몇 번이다 뭐 그랬었던 그 예. 이게 지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추석 이후에 뭔가 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뭐 여러 가지 요즘 금융에 대한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청약과 세금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제도들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담보대출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렴한 데로 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아파트는 시세가 좀 정확하다 보니까 대환대출하는데 좀 용이했었는데 이 비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이제 9월 30일 날 그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도 소득 여건을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정도로 소득 여건을 완화를 하게 된다라면 대출 받는 그 수요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제도가 좀 바뀌는데요. 청약의 이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에 대한 그 물량 확대.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를 넣게 된다면은 예전에 한 10만 원 정도 했던 네. 그 금액이 한 10년 정도 필요했다. 예. 한 8년 뭐 그 정도 필요했다라고 하면 25만 원 정도 하면 한 4년 정도면은 최대 한도가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공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만 원이 되겠네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4년 안에 이제 가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금적인 측면을 본다라면은 상세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5% 내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비아파트도 양도세 중과하는 그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이것도 한 연장을 해서 2027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들 많이 겪고 있는데. 예.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 예. 이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층간소음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심의 공공주택 사업들,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도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사업 진행들 안 되는 곳들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서 이곳에서도 주택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 일몰 기간들을 연장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멈출 수 있는 사업장들을 조금 더 그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들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층간 소음 네. 관리위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걸로 인한 이제 서로 갈등을 갖다가 좀 조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중간에서 이제 5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네. 그런 세대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 500세대보다 좀 세대 수가 적어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500세대가 아니더라도 이거 층간 소음 관련한 갈등은 상당한데 여기저기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가 커요. 네, 스트레스 네. 많이 크죠. 네. 무서워 아니. 죽겠어요. 맨날 얘기 걸면 또 저한테 호통질까 봐 벌써 긴장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짓는 집들의 층간 소음 많은 게 송 대표님 잘못은 아닌데 네. 말하다 보면 왜 이렇죠? 제가 모르겠어요. 순간 얼굴이 약간 빨개지셔가지고 좀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네. 아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사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또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은행권이 대출을 바짝 조여서 그런지 네. 주담대 증가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집값을 그 상승하는데 조금 그 속도 뭐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5대 은행들을 보게 되면은 이달 들어가지고 한 2조 2천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상승되는 그 증가세가 둔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주황색을 보면은 8월이고 그 약간 빨간색을 보면은 이제 9월 정도 되는데 그 막대 그래프를 보더라도 하루 이제 일 평균 증가액이거든요. 한 4,500억 정도에서 2,300억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도 4,200억에서 2,400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2단계 그 스트레스 DSR이 그 도입이 되면서 네. 대출에 대한 그 속도, 뭐 이거 대출 정책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아무리 지금 좀 막대 그래프 안에서는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저 증가세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일 평균으로 보다 보면은 뭐 추석 연휴가 껴있다든지 뭐 휴가철이 좀 껴있다라고 하면은 저 증가세들이 좀 영업일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증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달까지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기 직전에 아무래도 9월 수요가 좀 넘어간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저 일평균 증가액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든지 또 늘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대출 관련된 그 정책들이 좀 시장에 그 반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한은에서도 이런 증가세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송 대표님, 예. 지금 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이 아파트 매물이 좀 늘어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매물의 그 양이 늘어난다라고는 네.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아마 그 CG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 예. 경기도 아파트 매매 그 매물 건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저 막대 그래프가 오늘도 잘 나오고 있네요. 저 서울에 있는 저 물량 대비했을 때 그 주황색보다는 붉은색이 이제 늘어난 그 매물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열흘 사이에 예, 그렇죠. 그 7만 9천 건 정도 됐던 매물 건수가 8만 3천 건 정도로 서울이 늘었고요. 경기도도 14만 7천 건 정도 됐던 물량이 15만 4천 건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거는 강남 상구에 있는 물량이 좀 증가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초구라든지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이 물량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이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이 높아진 가격에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이제 가격 줄다리기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자가 호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올린 호가에 아무래도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대출에 대한 그 한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집을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의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예, 그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지금 맞춰가지고 거래들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간 그런 추이하고 대출에 대한 그 한도 축소로 인해서 아마 매도자하고 매수자들 뭐 이런 부분들이 관망세에도 좀 들어가는 경향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거래가 예전보다는 성사되기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으니까 네. 집값 움직임 좀 어떨까요?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심리는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거래량들은 일정 부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그 증가액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거래가 그 올 상반기, 그다음에 그 2분기, 뭐 3분기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상승폭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대출에 대한 그 시장 환경들이 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 조성들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주택가격이 좀 올라간 그 국면이다 보니까 급매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가 중심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최근에 거래되는 거나 분양 시장들을 보게 된다면 공공주택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이런 쪽 중심으로는 가격들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청약시장, 뭐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뭐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보합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예측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적체가 되면서 대도시권 중심 외에는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그 수요 말고 비자발적으로도 매매 수요에서 뭐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크다 보니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서 집을 좀 구매를 못하는 그런 수요들은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좀 전환들을 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좀 더 모니터하고 관망을 하는 그런 수요 쪽으로 전환들을 하면서 아마 전세나 월세 시장들은 좀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국내도 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한데 뭐 시장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라든지 대출 시장 안에서는 일정 부분 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금리 뭐 이율 같은 게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기존보다는 뭐 강한 반등세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승폭 둔화에 이어서
뭐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보합세 전환 뭐 이 정도까지도 뭐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뭐 부동산 관련한 이렇게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제목 보면은 와 무슨 뭐 집값이 지방 얘기고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만 큰일 났나 싶은 정도의 제목인데 막상 들어보면 한 2배 올랐다가 뭐 한 10% 빠졌다? 그게 뭔 급락이에요? 한 5억 하던 게 10억까지 갔다가 그거 뭐 한 9억 내려온 거 그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집값이 미쳤어요 그러고 아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이 홀로 사는 1인 가구 증가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 또 독립해서 나가고 이런 추세고 그러다 보니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느는데 그럼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 텐데 공급은 오히려 감소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인 가족에 대한 그 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세 있어요. 예전에 그 뭐 추계를 했을 때보다 1인 가구가 뭐 2052년 정도 되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통계청에서.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고령화 문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장성을 하면서 뭐 요즘 뭐 캥거루족들도 많기도 한데 캥거루족. 근데 또 나가는 그런 그 뭐 자녀들도 독립해서 나가는 자녀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 또 이혼이 옛날처럼 막 좀 불편한 그런 뭐 딱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 가족 가구들도 좀 늘어나면서 지금 혼자 사는 그 가구가 증가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소형 가구들의 그 물량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소형 가구에 대한 소형 주택에 대한 입주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되나요, 혹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소형 주택을 짓게 된다라면은 서울은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권에 있는 뭐 1인 가구나 또 청년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사들을 많이 하면서 소형 주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측면이 있고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인구가 유출되는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큰 평수 그리고 85제곱미터 뭐 이상에 되는 그 주택들 뭐 이런 쪽에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쪽을 비롯해서 뭐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큰 평수를 좀 더 짓다 보니까 이런 그 물량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경기도나 부산, 대구, 충남 같은 경우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소형 물량들이 감소하는 게 좀 뚜렷하죠. 저 지역들 보면은 아무래도 그 3, 4인 가족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결혼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다른 그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이 약 한 31%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1인 가구 나 혼자 사는 그런 가구 수 뭐 이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한 희소성 뭐 이런 것들도 눈에 부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물량이 줄었다라고만 그냥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공급자들이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도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희소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요즘에 분양 경기 어렵잖아요. 그 수요에 기반해서 공급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지어놓고 희소성으로 그냥 파는 그거는 좀 분양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급자들하고 수요자들이 만나는 그 지점 안에서 물량들이 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시장, 소형 주택 시장 알아봤고 그럼 재건축 시장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30년 된 그 주택들 서울 아파트 거래 2분기를 보면은 17.8% 정도 됐는데 3분기에는 21.2%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거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폭이 좀 덜했다. 그래서 그 덜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수요들이
접근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노원구 일대 재건축에 대한 그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재건축 촉진을 하는 이런 정책이 거래량을 늘렸고 신축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성이 좀 상대적으로 신축 대비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에 이런 기대감과 투자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들 그리고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매매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재건축도 그거 하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선도지구 공모 신청 네.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라서 추석 연휴에도 뭐 동의서 받느라고 바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일기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의율이 한 95점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도 일부 동의율이 한 90%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단지들도 이거 분위기가 뭐 천천히 걸어갔다가는 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지가 뭐 뒤늦게 출발한 단지도 한 80% 정도 근접을 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대비했을 때 뭐 군포의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나 뭐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봤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뭐 일정 부분 좀 고쳐서 쓰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후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 투자 수요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신도시 그러니까 그 고양 일산을 빼고 4개 신도시 그러니까 부천 중동, 군포 3번, 안양 평촌, 성남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11만 7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되고 그다음 인구도 한 22만 명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인구 감소에 대한 그 걱정들을 하는 그 지역들 그리고 인구가 아마 주택 가격에 앞으로는 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지역들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개 그 신도시 안에서도 3개 그 새롭게 나오는 주택은 1, 2인 가구 주택들 아까 소형주택 얘기를 했잖아요. 1, 2인 가구 주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나 1, 2인 가구들이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안에서도 상당 부분 좀 관심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